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진입표시, 통정의표시, 착오, 사기, 강박, 비통착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제107조 비진입표시입니다. 제107조 비진의 표시, 또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러죠. 비진의 의사표시 이렇게 하는데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호의 표시, 심리유보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비진의 표시는 조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문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의 뜻인데요.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것, 알고. 따라서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한 것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고 저지르는 거죠. 이러한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 요건은 모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것이 존재할 것. 그래서 의사표시가 존재 있을 것이죠. 따라서 잠꼬대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극 요걸 갖다가 하면서 대사를 갖다가 했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비진의 표시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잠꼬대라든가 그 배우의 연극 대사와 같은 것은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요, 의사표시로 인정이 됐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잠꼬대라든가 그 배우의 대사는 107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의사표시가 존재하는데요, 그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불일치가 있어야 되고, 이때의 불일치는 표의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표의자가 불일치를 갖다가 알고 있을 때 107조가 적용이 되고, 몰랐을 때에는 109조 착오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는 요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는 그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107조 비진의 표시가 적용이 됐을 때에는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도 비진의 표시가 적용이 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비진의 표시가 적용이 돼요. 왜 그러냐? 상대방과 합의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자가요, 합의를 갖다가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요, 비진의 표시를 갖다가 하게 된 이유, 목적, 원인, 동기. 따라서 동기라든가 고의라든가 이유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도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그 다음에 불일치가 있어야 될 것, 표의자가 불일치를 반드시 알고 있을 것,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원칙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비진의 표시의 효력은요, 무조건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요,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았거나 악의죠,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 유과실입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알았을 때도 무효가 되고 알 수 있었을 때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었을 때라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지만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는데요,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그때는 유효가 확정이 되겠죠. 악의의 반대는 선의, 그 다음에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유과실의 반대는 무과실이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비진의 표시는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행위는 언제나 유효입니다. 따라서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제3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을이 모든 걸 막아주기 때문에 엄폐물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비진위 표시는 사례를 하나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여의 의사가 없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말 의사가 없이 이렇게 나오면 10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공짜로 넘겨줄 증여 의사가 없이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데 증여를 했으니까 불일치죠. 요걸 알고 저지른 거야. 이랬을 때 증여받은 요 상대방 을이 요걸 갖다가 다시 매매를 해서 부동산을 처분을 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이렇게 등기를 갖다 가져가서 이렇게 소유권을 딱 가져갔다고 한다면 요때 갑이라고 하는 비진위 표시를 저지른 표의자는요.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증여 의사가 없이 증여를 했으니까 비진위 표시를 갖다가 저질러진 것이고요. 이때 비진위 표시의 효력은요,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 진위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상대방을 빨리 잡아내야 돼요. 따라서 이 상대방이 비진위 표시라는 사실 일단 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요 소유권은 을이 취득한 거죠. 유효가 확정이 된 거죠.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요때 병이라고 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입니다.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유효가 확정이 되면 제3자는 을이 모든 걸 갖다가 막아주고 방패가 돼서 엄폐물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등기를 가져갔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진위 표시자 갑은 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병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반환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악의 또는 유과실이라고 한다면 요때는 을게 아니죠. 을게 아니에요. 당사자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 그러나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되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상대적 무효가 돼서 무효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선의 제3자는요. 당사자 갑과 을 아닌 자로서 상속인 아닌 자로서 그 비진위 표시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비진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제3자가요. 선의가 추정이 되니까 그 제3자의 악의는요. 그 악의를 갖다가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하게 된다. 이때 병은요. 선의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의를 갖다죠. 선의, 그래서 무효도 주장해 줄 수가 있고 유효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모르고 샀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 나 그거 모르고 샀는데 네 거였어? 알아서 그럼 내가 되돌려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3자는 선의가 추정이 되니까 병 스스로 나는 몰랐습니다.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따라서 갑이 무효를 주장한다면 갑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병은 등기를 가져가면 소유권을 따고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 자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107조 비진위 표시는요. 어디에다가 써먹을 것이냐 적용 범위죠. 그래서 비통착사는요. 재산행위에만 적용이 되고 신공주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자,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도 적용이 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두째 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권리의 포기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된다. 요 조문을 못 씁니다. 따라서 무효가 될 수가 없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있어서 비진위 표시가 저질러지게 되면 무효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유효이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준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의사의 통지라든가 관념의 통지는 비진위 표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진위로서 최고 또는 거절할 수도 있고 비진위로서 승인 승낙 통지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하고 관념의 통지, 각종 승인 승낙 통지와 같은 것들은 비통착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라든가 그 다음에요. 공법상 행위로서 소송행위라든가 공무원의 행위 이러한 것들은 비진위 표시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예, 표시가 된 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마지막 4번에 보시면은요. 상법상 주식인수 청약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주식인수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상법은요. 아예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무효, 취소 주장하지 못한다. 이 주식을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순식간에 거래가 끝났는데요.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취소이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때는 주식 거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적이고 정형적인 거 이러한 거래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인수 청약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비통착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조건 표시가 된 대로 유효. 그러나 손해는 너 때문에 사기당해서 인수했으니까 물어내. 손해는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를 갖다가 취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판례가 나와 있죠. 자, 1번 판례입니다. 비지인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원하지는 않았지만 최상의 선택이라고 결정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진의라는 말을 씁니다. 5억 원에 팔고 싶은데 시간이 급해서 4억 8천 이렇게 부르면 4억 8천을 표시하게 되면 4억 8천이 진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는 진정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진정 원하는 게 아니고 진정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최상의 선택이야 라고 결정한 게 바로 진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 아주 중요한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에 못 이겨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럼 이때 협박을 당한 사람은요. 뺏긴다는 걸 갖다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 의사결정은요. 협박에 못 이겨서 증여하는 자, 협박당한 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그래 내가 죽기는 싫으니까 내가 저놈이 무서워서 죽이는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죽게라고 표시하게 되면 이건 불일치가 아니니까 비진입 표시는 적용할 여지가 없고 110조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협박에 못 이겨서 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뺏기고 증여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도 증여를 결정하게 되면 이때는 결정된 것하고 그놈한테 표시한 것이 일치가 됐으니까 107조 비진입 표시라든가 103조 반사회 질서라든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적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110조 사기 또는 강박 취소만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3번 증권회사 고객이 증권회사 담당 직원한테 내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큰데 남편이 알게 되면 혼나니까 남편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증권회사에서 책임지겠다라고 각서를 써주세요 라고 한 거죠. 따라서 이때 그 고객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각서를 형식적으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먹고 책임지겠다고 표시를 했으니까 비진입 표시죠. 따라서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표시가 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 그 고객이 책임질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각서는 무효가 돼서 증권회사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증권회사 담당 직원이 책임지겠습니다. 각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써준 게 아니고 고객님이 사정이 딱하니까 남편을 갖다가 안심시키고 그 가정에 불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써드릴게요 라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때 그 고객은요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시된 각서대로 증권회사는 당연히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을 갖다가 대신 받아준 경우죠. 친구야 내가 대출받을 수가 없어. 네 이름으로 받자. 알았어 내가 받아줄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가지고 빌려주게 되면은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나는 진의가 없었으니까 대출금 채무를 변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무효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자기 명의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역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 책임을 안 지느냐? 그 채권자하고 합의가 있었을 때죠. 당신의 이름으로 빌려주는 거 우리가 당신한테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채권자하고 합의가 있을 때, 양해가 있을 때, 약속이 있을 때에만 이름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안 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표시가 된 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그 대출금 채무를 갖다가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근로자죠. 근로자가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갖다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을 했고 사직서 제출 이후에 계속 근로했다고 한다면 사직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보시게 되면 231쪽 지문정리
공무원이 사직할 뜻이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가르쳐주고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니까 이때는 비진입 표시 10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을 쓸 필요가 없이 표시가 된 대로 무조건 사직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도 학내 소요를 갖다가 잠잠하게 할 목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갖다가 내게 되면 무조건 사직입니다. 그러나 사립대학교 교수가 사직할 의사가 없이 냈을 때는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은 사직이지만 그 이사회라든가 이사진 상대방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냐 아니냐, 국립대학교 교수냐 사립대학교 교수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인이 저질렀으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비진입 표시에서 표의자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불일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표의자가요 그 불일치를 몰랐을 때는 107조는 적용하지 않고 109조 착오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비진입 표시로서 이루어진 입양이죠. 입양은 가족법상행위죠. 가족법상행위니까 입양의 의사가 없이 단지 후원금을 갖다가 받아서 챙길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비진입 표시로 이루어진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유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무효.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107조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107조를 갖다 적용하게 되면 원칙이 유효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비진입 표시로 이루어진 입양 가족법상의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그 다음에 5번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 원하는 게 아니고 진정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방책이야라고 선택한 것, 최상의 결정이라고 결정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진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진이지 진정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제 푸시고요. 232쪽에 보시면 제4장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도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예요. 역시 통정 허위 표시도 지문 2개, 조문 2개죠. 조문 2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108조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요. 통정이란 두 글자를 떼버리고 통정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허위 표시는 107조 비진입 표시하고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두 개를 합쳐서 부르지만 좁은 의미의 허위 표시는 108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문 기억을 하십니다. 108조 조문을 갖다가 보게 되면 108조 1항이죠. 1항을 보시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과 통정이 됐으니까 상대방 당사자사에서는 언제나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2항을 보시게 되면 전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이렇게 돼 있지 선의 무과실 제3자 이렇게 안 돼 있죠. 따라서 병은 선의 이기만 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느냐? 이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요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짜고. 상대방과 짜고 했으니까 상대방과 합의하에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양해라고도 하고요. 이때 짜고 합의.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약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반드시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 요 약속. 합의가 있어야지만 통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사에서 합의가 있으니까 당사자사에서는요. 표시가 된 것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 그러면 108조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비진입 표시는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불일치가 있을 것,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세 가지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통정허위 표시는 거기에다가 한 개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통정허위 표시에 따라서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지만 불일치를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의사표시 자체가 없을 때에는 108조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그 다음에요. 불일치가 있을 것. 불일치. 그 다음에요. 이때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갖다가 서로 알고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불일치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식, 알고 있을 것. 알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서는 불일치에 대한 합의까지 있어야 돼요. 이때 합의를 갖다가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통착사에서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요 108조 통정의 표시 요것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때 당사자 사이에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제3자를 속일 합의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 표시가 된 거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통정의 표시에서 말하는 당사자 사이의 통정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제3자를 속일 목적을 말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3자를 속일 목적이 아니고 너하고 나 사이에서 표시가 된 거 주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합의.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요. 그 통정의 표시다 저지르게 된 동기라든가 이유라든가 목적과 같은 거, 그 다음에 고의와 같은 거, 원인과 같은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전혀 따지지 않고 이러한 상대방 그 통정을 했다 요건을 하기 때문에 108조 통정의 표시는요. 상대방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상대방이 존재할 것. 따라서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합의를 갖다가 할 수 있고 서로 짤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는 108조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존재할 것. 자, 그러면 이러한 108조 통정의 표시가 적용이 돼버리면 이때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108조 통정의 표시가 적용이 되면요, 그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과가 있어요. 당사자. 그 다음에 제3자 사이의 효과가 있어요. 제3자에 대한 효과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통정의 표시는 주로 가장매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빼돌리는 경우, 그 다음에요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돌릴 목적으로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빼돌려 놓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통정의 표시고, 이렇게 재산을 갖다가 빼돌리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가장매매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고 이 채권자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갖다가 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 유일한 재산을 갖다가 친구한테 이렇게 보관시키는 거죠.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거니까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알았어, 내가 이럴다가 보관해줄게. 보관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가요.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대해서 돈 내놔, 그 다음에 돈 줄게 이런 의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거 너 줄게라고 하는 의사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 당사자가요. 서로 통정을 하게 되면 표시된 계약서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야 되고, 표시된 등기에 대해서도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통정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정 서로 짜고 합의하에 저질렀으니까 이때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계약서도 무효니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돈 줄 의무도 없고, 이것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니까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통정 합의가 있으니까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자, 근데요, 언제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요, 표시 그 자체가 103조 반사의 질서의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시된 것 그 자체가 불법이 없으니까 통정의 표시는 103조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103조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746조 불법원의급여 규정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요, 언제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반환 청구. 되돌려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는 이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부당인으로서 되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 되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얘가 등기를 다 늦게 줬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다 청구하는 거, 이건 안 되죠. 손해는 없잖아요. 집 그대로 되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요 인간이 요걸 갖다가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매매를 해서 병이 선의로서 등기가 적었는데 헐값에 팔아서 손해가 있다. 그러면 요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갖다가 물어내라고 하는 청구는요, 당사자가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되돌려받으면 되니까 손해가 없죠. 그러나 요 가장매수인이 매매를 해서 선의 제3자한테 팔아버렸는데 이 제3자가 헐값에 취득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물어내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장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서는요, 언제든지 추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무효행위를 당사자가 저질러 놨죠.
그 이후에 무효인 말고 가장매매를 했다가 추인을 하게 되면 가장매매의 추인은 원칙이 비소급입니다. 처음에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고 나중에 권리 이전의 의사가 있으니까 가장매매를 추인을 하게 되면 원칙은 비소급이에요. 비소급. 무효행위의 추인이니까 그때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본다. 그러나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사에서 우리끼리 유효로 하자. 계약서를 갖다가 새로 쓰는 것도 아니고 등기를 갖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비소급한다. 예외적으로 소급한다. 그래서 가장매매가 있으면 원칙은 비소급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소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가장매매를 추인하면 원칙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효행위를 했다가 당사자가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그때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매매의 추인은 꼭 기억을 하시는데요. 원칙은 그때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본다. 비소급이 되는 거고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당사자 사이에서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등기를 다 다시 주고받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가장매매를 따라 저질러 놨어.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철회할 수 있어요. 없던 걸로 하자. 차라리 내가 돈 갖고 말게. 아니 내가 차라리 세금 내고 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철회는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외형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외형을 제거를 해서 선의 제3자 발생을 막아줘야 돼요. 따라서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놓고 계약서를 갖다가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른 사람은 돈 받을 게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등기를 갖다가 회복해야 되는데 등기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얘가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까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철회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외형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매매 계약서를 갖다가 찢어버리거나 그 다음에요 계약서를 파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철회가 있고 나서 철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 제3자도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채무자의 사해 행위가 있었을 때 채무자가요 돈을 갖다가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빼돌리게 되면 이때 채무자의 사해 행위를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으로서 취소 소송할 수가 있어요. 취소권 행사. 자,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통정 합의가 있으니까 언제나 표시가 된 건 무효이지만 이때에는 부당이로서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 103조 적용하지 않고 746조 불법원인 급여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추인도 할 수가 있고 철회도 할 수가 있어요. 추인은 가장매매를 딱 현실화시키는 건데요. 요 추인이 있으면 원칙은 비소급 그때를 기준으로 새롭게 매매한 것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 사이에서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특약에 해서 소급하는 건 가능하죠. 그 다음에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돼서 소송으로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통정의 표시 사해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반드시 소송이고 있던 날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 자, 그 다음에 제3자 관계입니다.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때 권리를 했다가 넘겨받은 가장매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는 제3자가 선의일 때는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3자는 누구냐? 이 제3자는요, 당사자 갑과을 아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가장매수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상속인도 역시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때 제3자는 당사자 상속인 아닌 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통정의 표시가 있다는 것다가 몰라서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받죠. 선의. 따라서 과실의 유무는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과실의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제3자가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3자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받으니까 선의 유과실도 보호받고 선의 무과실도 보호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제3자는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해관계. 그래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딱 맺은 자니까 통정의 표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법률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통정의 표시보다 먼저 저지른 사람은요 당연히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제3자는 선의가 추정이 되죠. 선의가 추정이 되니까 병이 스스로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따라서 선의가 추정이 되니까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악의 주장자, 악의 주장자니까 또 다른 말로 무효주장자죠. 너 그거 다 알고 가져갔잖아. 그러면 그놈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의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는 234쪽에 잘 나와 있고 요거는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 보시면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3자가요. 제3자가 무효를 받아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가장 매도인이 제3자에게 야, 너 그거 내놔. 그랬더니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내놔라는 말을 갖다가 가장 매도인 갑이 병한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병이 선일 때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거 네 거였냐? 알았어, 내가 되돌려줄게. 그래서 제3자는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유효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정의 표시는 어디에다 적용을 할 것이냐.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 합의가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합의가 요건이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통정의 표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든가 사단법인 설립 행위로서의 합동행위는 108조 통정의 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8조는 107조와 달리 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07조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전부 다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통정의 표시는 합의가 요건이니까 상대방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되고 상대방이 없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공주와 역시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236쪽 은닉행위가 증여로서 유효한 경우에는요. 증여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건 권리 이전이 돼버리는 거죠. 통정의 표시에 있어서는 권리 이전의 의사표시가 없었지만 은닉행위가 증여일 때는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요. 세금을 갖다가 덜 낼 목적으로 을이라는 요 사람한테 가장매매를 저질러 놓습니다. 가장매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하나 빼돌리자. 네가 좀 가지고 있어.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당사자세에서 가장매매를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가장매매는 요거는 매매 의사가 없으니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때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을이 요걸 갖다가 매매를 해서 처분을 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등기를 가져가면 얘는 소유권 취득이 되죠. 근데 얘가 선이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악의자다. 악의자일 때는요, 얘께 아닌 걸 갖다가 알고 받았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가장매매죠. 108조 통정의 표시인데 은닉행위가 증여로서 유효한 것은 어떠한 경우냐. 이런 경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갖고 있고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상시에 저를 갖다 잘 봐주시고 은혜를 갖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공짜로 가지시겠습니까? 공짜로 주세요. 그럼 이때 증여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와 달리 권리 이전하겠다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얘는 내가 가질게요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권리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는 거니까 갖겠다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해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력의 대가가 없잖아요. 따라서 불로소득이 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받는 건 고마운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덜 낼 방법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주죠. 그럼 이때 가장매매는 대금 받을 생각도 없고 대금 줄 의사도 없으니까 가장매매는 당사자에서 언제나 무효예요. 근데 이때 감추어진 은닉행위가 여기에 증여로서 요건을 갖추면 증여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여기는 소유자가 됐죠.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걸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 요 제3자는요. 몰랐던 알았던 선악을 불문하고 등기를 가져가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매매가 있었고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을 때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악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다 증여를 갖다가 했을 때는 을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때 증여받은 을로부터 전득한 병이라고 하는 제3자는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신탁행위죠. 여기서 말하는 신탁행위는요,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상 신탁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양도담보라든가 추심목적의 채권양도죠. 동산양도담보라든가 추심목적의 채권양도는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있으니까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는 가장행위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상 신탁행위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있으니까 통정의 표시가 아니어서 유효. 그 다음에 뒤에서 요걸 갖다가 배후 조종하는 놈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허수아비의 행위 그래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의 이름을 빌려서 을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맡겨놓고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을이 병에게 매매하도록 했을 때에는 그 매매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37쪽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강제 집행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 가르쳐 놓으시고 허위 동그라미 허위, 통정, 합의, 양해, 통모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108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통정 허위 표시가 저질러졌을 때 불법이 보이냐? 불법 보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친구한테 빼돌리는 겁니다. 이런 말 안 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요.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 요 불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 반사회 질서에 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103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반사회 질서 불법이 아니어서 746조 불법 원인급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했을 때 이 가압류권자도 당연히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받는 제3자는요. 매수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낙찰받은 경락인 같은 사람,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그 다음에 압류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의 채권자라든가 또는 다른 제3자가 돼도 보호받는 제3자한테 요 선의만 갖추게 되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 사해행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는요. 채무자가 저질러 놓은 그 사해행위의 요건을 입증을 해서 직접 소송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별표 놓으시고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한다면 돈 받는 게 목적이고 겉으로는 전세권 설정은요. 빌려 쓸 의사가 없으니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세권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임대인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해주지 못하니까 전세권으로서 등기해 놓읍시다 라고 한 거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빌려 쓸 목적이 아니고 돈 받을 게 목적이니까 표시가 된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7쪽 제5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자, 109조 착오는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 자, 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는 모르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9조 착오도 역시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조문을 갖다가 보셔야 돼요. 자, 1항 보셔요. 자, 오른쪽.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 가르쳐 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중요하지 않으면 취소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했을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역시 2항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 착오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사자사에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한테는 취소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적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109조 착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착오의 뜻이에요. 착오라고 하는 건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 것하고 실제 표시된 요 표시된 사실이 다르다는 거. 여기 불일치죠. 요 불일치를 모르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착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때 착오는요. 어떠한 것들이 착오가 있느냐. 그래서 착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게 바로 착오의 유형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38쪽에 보시면 모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착오의 종류예요. 착오의 종류 유형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이 착오의 종류에 관해서는요.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게 있고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는 게 있고 중간에 사람이 끼는 기관의 착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있어요.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의 착오. 자,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기관의 착오,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렇게 착오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는요, 단순 오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 쓴 거죠. 1000만 원이라고 쓸 것을 갖다가 100만 원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 1억이라고 써야 될 걸 갖다가 1천만 원 이렇게 잘못 쓰는 거죠.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는요, 단순히 잘못 쓴 거니까 단위가 동일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1억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그 잘못 쓴 걸 갖다가 표시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으면 109조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 단순히 잘못 쓴 것이고 역시 109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입니다. 표시상의 착오하고 내용상의 착오의 구별은요.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는 단위가 똑같은 것이고 내용상의 착오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단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위가 똑같다라고 잘못 해석한 거죠. 내용상의 착오는 그 객관적 가치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객관적 가치라든가 객관적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면적의 단위 평과 평방미터는 다른데 똑같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US 달러하고 그 다음에 일본 엔화 이렇게 똑같다라고 잘못 표시하는 경우, 이렇게 단위가 다른 걸 잘못 표시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그 잘못 표시된 걸 갖다가 모르니까 109조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으면. 그 다음에 기관의 착오입니다. 이 기관의 착오는요, 우리가 구별을 하시는데요. 사자로서 완성된 의사표시를 딱 잘못했을 때에는, 요때에는 109조 착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야, 가서 10억에 팔겠다고 해. 신부를 못 했더니 1억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결정한 것하고 그 사자가 표시한 것하고 불일치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역시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전달자가 있어요. 단순 전달자가 잘못 전달을 했을 때에는 요거는 109조 착오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부도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도달. 그래서 우리가요, 집 배운 아저씨가 그 봉투를 갖다가 가볍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집번에 착각을 해가지고 옆집 사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줬다. 그러면 이건 가지도 못했으니까 표시 자체가 전달 안 된 거죠. 따라서 단순 전달자인 집 배운 아저씨가 잘못 전달을 했을 때에는 착오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부도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는요, 원칙이 유효죠. 그래서 하게 된 이유, 목적, 원인, 동기죠. 자, 그래서 이 동기에 관해서 착오가 있었을 때 우리가 동기에 불법이 있어도 원칙이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동기에 착오가 있을 때는요, 그 동기가 원칙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표시가 없으니까 이때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저 땅을 사게 되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 소문만 믿고 가서 샀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그 땅 가격이 하락이 됐다더라. 모르고 산 거죠. 이랬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매도인한테 취소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따라서 이 동기의 착오는요, 예외적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어야지만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표시가 되어서 착오를 이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동기의 착오는 표시만 되면 언제나 취소한다.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109조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잘못, 중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판례가 있죠. 상대방에 의해서 그 동기가 유발된 경우. 그래서 상대방이 유발시킨 동기의 착오. 상대방에서 동기가 유발이 됐을 때는요, 그놈이 원인 제공자죠. 원인 제공자니까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공무원의 말만 믿고 토지를 국가에다가 증여한 경우, 공무원의 말만 믿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산 경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그 토지를 갖다가 사서 편입량이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편입이 왕창 된 경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발시킨 동기의 착오죠. 또 채권자의 말만 믿고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갖다가 잘못 알고 신용보증금의 보증 쓴 경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발시킨 동기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요 표시가 됐을 때에는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요. 유발시킨 동기의 착오는 요 요건 갖추지 않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률의 착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 240쪽에 보시면 이 법률의 착오는요. 법 규정의 존재라든가 법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따라서 그런 법도 있겠지라고 하는 경우, 또 갑과을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한번 계산 좀 해줄래요? 해가지고 둘이 드러내놓고 소득세를 갖다가 잘못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이때 법의 의미라든가 법 규정의 존재를 다 잘못 알게 되면 역시 이것도 두 사람 세서 표시가 되면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을 때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착오의 유형까지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착오 취소의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